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관리팀 김진아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환자실 감염감시의 용어 정의와 전산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니스에서 서베일런스를 하는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각 병원에서는 자신의 자료를 코니스 전체의 자료와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병원별 특성에 따라서 의료 관련 감염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체 참여병원들은 각각의 공동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정부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감시 활동은 감염 관리의 첫 걸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 감시는 코니스 매뉴얼에 정의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수행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웹에 등록을 함으로써 전체 의료 관련 감염률을 조사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니스에서 감시에 사용이 되는 다양한 자료들입니다. 다양한 자료들은 분모와 분자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료 관련 감염률이나 각각의 이런 기구 관련 감염 발생률을 분모와 분자 자료로 활용해서 아웃컴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구 사용비나 각각의 기구와 관련된 사용비를 각각 병원에서 수집하는 분모 자료와 분자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기관 공동조사를 통해서 의료 관련 감염을 비교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진단 기준을 각 병원이 얼마나 동일하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점인데요. 진단 기준의 통일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중환자실 의료 관련 감염인 3대 감염, 즉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을 감시 대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유치 도뇨관, 중심 정맥관 또는 인공호흡기와의 어떤 그런 관련 여부를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코니스가 권고하는 의료 관련 감염에 있어서의 발견 방법인데요. 원칙적으로 입원 환자의 의무 기록을 통해서 사례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가급적 선생님들 병원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미생물의 검사 결과나 의무 기록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자들은 특히 감염관리 전담자는 중환자실에 직접 최소 주 2회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감염관리 의사는 전담자가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최소 주 1회 토의를 함께 하고 또 중요한 임상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서 이 데이터의 타당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활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의료 관련 감염의 정의입니다. 감염 발생일이 입원하고 3일째 혹은 그 이후에 해당하는 감염증을 중환자실 의료 관련 감염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입실 당일에 감염의 증거가 없어야 하고 또 잠복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중환자실 입실 2일 이내에 발생한 감염증은 이미 입실 전에 환자가 가지고 온 감염으로 간주해서 이 감시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중환자실에서 퇴원이나 퇴실 2일째까지 의료 관련 감염 발생 여부를 추적 관찰해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때 퇴원 퇴실 이내에 발생한 감염증은 ICU 의료 관련 감염으로 간주하고 또 ICU에서 퇴원 퇴실한 날을 바로 감염 발생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관련 감염은 중환자실 입실 3일째 기준으로 발생한 각 부위별 감염의 진단 기준에 이제 부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이 표에서 보시면 입원 시에 2일째까지 발생한 감염은 가지고 온 이제 우리가 이미 잠복 상태의 감염이다라고 해서 제외를 하고 3일째 이후에 발생하는 감염증을 우리는 중환자실 의료 관련 감염이다라고 정의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중환자실 입실 환자라고 하는 것은 감시 기간 중
대상 중환자실에 입실한 만 15세 이상의 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원 환자 수와 입원 환자의 수의 경우에 세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입실 당일에 퇴실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환자가 다 입실 환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제 월별 기록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이 분모의 자료를 매일매일 동일 시간에 기입을 하게 되고 토탈 한 달이 모두 다 채워진 토탈의 이 항목에 그 수를 합해서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입원 환자 수를 구하는 예시인데요. 질문은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그 기록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총 입원 환자 수를 세보는 것입니다.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 환자가 총 20명이었고요. 병동에서 내과 ICU로 전동원 환자가 9명, 또 내과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전동간 환자가 총 2명입니다. 이때 총 입원 환자 수는 얼마가 될까요? 보시면 그달의 총 입원 환자 수는 입원 환자 수 전체와 전동을 온 환자의 수를 합한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원 환자 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환자실 입실 당일 퇴실 환자에 대한 요건입니다. 입실한 날짜와 퇴실한 날짜가 동일한 만 15세 이상의 환자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입실 당일 퇴실 환자 수를 구하는 이유는 코니스 자료를 분석할 때 입실 당일 퇴실 환자 수가 의료 관련 감염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보통 입실 당일에 퇴실하는 환자가 많은 병원의 경우에는 타 병원에 비해서 이 감염률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분모를 이루는 값 전체에 비해서 무시할 만한 정도로 실제 자료에 미치는 영향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하단에 보이는 항목이 바로 그 항목에 대한 전체 인원 수를 적는 항목이 해당이 되겠고요. 중환자실 재원 환자와 퇴실 환자 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재원 환자라고 함은 각 병원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ICU에 입원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환자가 다 재원 환자 수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달의 총 재원 환자 수라고 하는 것은 그달의 총 재원 일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환자를 매일 또 매달 동안 합한 환자 수가 바로 중환자실 재원 환자 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퇴실 환자라고 하는 것은 ICU 입실 환자가 생존을 하거나 사망을 해서 중환자실로부터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퇴실 환자라고 합니다. 단 여기에서 퇴실 환자에 해당이 제외가 되는 조건은 일시적으로 검사나 치료 목적으로 잠시 떠나는 경우는 이 퇴실 환자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월별 보고 기록지에 기입하는 이 항목이고요. 재원 환자 수를 기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재원 환자 대상 재원 일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환자가 ICU에서 재실하다 병동으로 전실 갔고 또 병동에서 다시 ICU로 입실한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재원일의 기준을 18일로 봐야 할지 11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월 1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중환자실 재원은 일시적으로 중환자실을 떠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퇴실 환자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8일부터를 바로 재원 일수로 보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중환자실 기구 환자에 대한 기록은 보시는 화면에서 이 기록지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기고 환자의 경우에도 각 병원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중환자실에 입실하고 있으면서 각각의 어떤 관, 유치도뇨관, 중심정맥관,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환자의 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각 병원에서 결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매일 동일한 시간에 실시간으로 세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시를 위한 세부 삽입 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치도뇨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도를 거쳐서 거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치도뇨관만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유치도뇨관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로 CIC나 시스토스코피, PCN, WJ 카테터, 콘돔 드레네이지와 같은 카테터류들은 모두 유치도뇨관에서 제외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정맥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삽입 부위에 관계가 없이 환자의 심장 내부나 심장 부근 또는 큰 혈관 중에 하나의 거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혈관 내 카테터를 중심정맥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환자에서 중심정맥관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종류에 관계없이 한 명으로 세서 기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감시 정의에 해당하는 큰 혈관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예시와 같은 다양한 큰 혈관에 삽입된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이때 페이스메이커 와이어 또는 심장 내부나 큰 혈관에 삽입된 내광이 없는 기구는 중심정맥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정맥관 감시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심정맥관의 종류가 각 병원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카테터가 중심정맥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 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테리어 카테터나 이런 안테리어 비너스 피스툴라 등과 같은 주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카테터류들이 중심정맥관에서는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코니스 매뉴얼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라지는 점은 2024년 매뉴얼에서 바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요. 이 non accessed central line이라고 하는 것은 타 병원에서 센트럴 라인을 가지고 와서 우리 병원에서는 삽입을 하지 않고 가지고 온 경우에 이 중심정맥관을 분모 자료를 카운트할 때 포함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을 정의하고 진단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ICU에서 이 카테터를 사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단서가 되겠지만 실제 분모 자료로 활용할 때는 타 병원에서 삽입한 것을 가지고 왔더라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환자가 제실하고 있는 동안에 이 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분모에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중심정맥관 제외 카테터에 대한 Q&A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질문한 선생님께서는 맥 카테터라고 하는 이 카테터가 우리가 진단을 할 때 C라인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화면과 같은 것이 바로 맥 카테터와 관련된 이제 사진인데 자료 화면인데요. 대량의 혈액을 이렇게 수혈할 때 사용하기 위한 카테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카테터의 특징은 대량의 혈액을 수혈하기 위해 삽입하는 어떤 카테터의 종류이고요. 또 심장 내부나 부근에 큰 혈관 중에 거치를 유지하고 있는 카테터이기 때문에 중심정맥관 코니스에서 정의하는 이 카테터의 정의와 정의에 해당한다라고 답변을 하게 됐던 Q&A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공호흡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공호흡기는 구강이나 또는 엔도트라키알 인투베이션 또는 트라키오스토미 등의 인공기도 유지기를 통해서 기도로 양압을 적용해서 호흡을 보조하거나 조절하는 모든 기구를 일컬어서 인공호흡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비침습적인 방법, 예를 들자면
나잘 프롱이나 마스크 등을 통해서 양압을 적용하는 단순한 호흡기는 제외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는 이 인공호흡기는 비침습적인 호흡기구, 즉 아래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나잘 포지티브 에어웨이 프레저를 주는 이런 다양한 이런 양압 호흡 기구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관지 루나 또는 비기관 삭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인공호흡기로 간주한다라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호흡기에서 제외가 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Q&A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는 트라키오스토미에 오토팁이나 뭐 이런 걸 연결해서 단순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경우에 이것을 인공호흡기로 정의해서 기구 일수를 세도 되는지를 질문 주셨는데요. 단순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 자체는 인공호흡기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준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삽입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구 삽입일은 각각의 그 유치도뇨관이나 중심정맥관 또 인공호흡기를 삽입하거나 적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구 삽입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yes, no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기구 삽입일을 카운트할 때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중간에 이 기구를 제거했다가 다시 삽입하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 1일이 초과해서 캘린더 데이로 2일이 되면 새로 삽입한 날을 기구 삽입일로 정의할 수가 있으나 1일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오늘 제거하고 다음날 다시 교체를 했다. 새롭게 삽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삽입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는 기구 일수로 정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지 않는 기간이 달력의 최소 1일이 초과되어야 새로 삽입한 날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7일간의) 진단 충족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진단 기준 충족 기간이 7일이다라는 설명인데요. 감염 진단의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양성으로 확인된 검사를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3일간이 바로 이 진단 기준 충족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위별 감염 진단 기준의 모든 요소, 즉 검사나 이런 뭐 증상이나 기록이나 이런 내용들이 모든 요소가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감염 발생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된 최초의 요소가 7일간의 진단 기준 충족 기간 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 환자가 이제 이날 이렇게 환자가 오신 거죠. 중환자실로. 우리가 이때 기감염 가지고 온 감염과 중환자실에서 획득한 의료 관련 감염을 나눌 때는 입실 2일 전부터 여기 입실을 이날 했죠. 입실 2일 전부터 입실 후 2일 이내에 발생한 감염을 기감염이라고 간주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입실 3일 전, 캘린더 데이로 3일 전에 타 병원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은 코니스 ICU 감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설명이 될 RIT 개념에서도 이 입실 3일 전 감염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뇌사 판정일 당일이나 그 이후로 검체가 채취가 되고 또 환자가 장기 기증을 위해서 치료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료 관련 감염에서는 제외를 하되 기구와 재원일수 계산에는 분모 자료를 포함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진단 기준 충족 기간 내에 이제 예를 들어 이
이 표에서 보시면 환자가 입실을 하고 2일째 발열이 났고 전체 7일 기간 이내에 이제 7일간의 진단 기준 충족 기간에 2일째 첫 증상이 발생이 된 거죠. 이럴 때는 2일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의료 관련 감염 정의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대신에 기감염의 기간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일째 발생을 했고 폐소제는 이콜라이다라고 정의를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지금 보시는 표에 있어서는 입원을 하고 전체 진단기준 충족 기간 이내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었고 입실하고 4일째 첫 컬처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3일째 이후에 발생한 감염이기 때문에 의료 관련 감염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폐소제는 이콜라이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RIT, 동일 감염 불가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일한 종류의 감염을 새로운 감염으로 보고하지 않는 14일의 기간을 RIT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14일 이내에 같은 종류의 감염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새로운 감염으로 보고하지 않고 기존에 진단한 감염에 추가로 병원체만 추가시키는 이제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RIT는 기감염 또 의료 관련 감염 두 가지 다 감염에 적용이 되겠고요. 이 RIT 기간은 DOE, 즉 감염 발생일로부터 14일을 우리가 RIT 기간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 발생일이 14일간의 RIT 기간이 첫 번째 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14일을 카운트해서 RIT 기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RIT는 트랜스퍼 룰에 따라서 퇴원 당일과 그 다음 날을 포함해서 한 번의 재실 기간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조금 이제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24년도 매뉴얼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 RIT는 특정 부위별 감염증 내에서 감염의 수준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매뉴얼과 다른 바가 없지만 이 BSI, UTI, 유모니아의 경우에 각 감염증별로 다 RIT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특정 부위 감염의 경우에 피부 연조직 감염 중에서 피부 감염의 RIT와 이 욕창계양 감염의 RIT가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피부 연조직 감염이지만 스킨과 DCU의 RIT를 우리가 겹쳐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 특정 부위 감염, 특히나 유모니아, UTI, BSI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LCBI1으로 진단이 되었다 할 때 이 RIT 기간 14일 이내에 동일하게 또는 또 다른 진단의 기준이 LCBI2가 발생을 했더라도 재진단을 하지 않고 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균주만 추가하는 이제 그런 경우의 정의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이제 감염 재발 기간을 확인하는 경우인데요. 이번 3일째 SUTI가 진단이 되면 이렇게 RIT는 이 감염 발생일을 기준으로 14일의 기간을 바로 재감염을 보고하지 새로운 감염을 보고하지 않는 기간으로 정의해서 진단에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 4일째에 이제 UTI를 진단하게 된 사례인데요. 이때 이날을 감염 발생일로 보고 14일의 기간을 RIT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RIT 기간 내에 동일 검체에서 다른 균주가 나왔을 때 다시 UTI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균주 S 오리우스라고 하는 균주를 추가하는 것으로 진단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RIT 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에 동일한 균이 분리가 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새로운 감염으로 다시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Q&A가 있습니다. 동일 감염 불가 기간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제 클렙시엘라 뉴모니아 박테레미아 치료 중인 환자가 이제 이 환자가 있었는데 기감염으로 볼 수 있나 아니면 중환자실 입실 당일을 RIT 1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타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제 온 환자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보시면 중환자실 입실 당일 그리고 입실 2일 전
입실 후 다음 날까지 2일째까지 해당하는 게 해당되는 일자에 이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가지 것이 충족이 되었다면 이제 기감염으로 우리가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실 이후 2일 이후에 발생한 진단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의료 관련 감염에 해당이 됩니다. 딱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한 이제 입실 후 기감염이 확인이 되었다면 입실 당일이 기감염 RIT 1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혈류 감염에 대한 정의입니다. 실제 담당 선생님들이 이것을 진단할 때 2차 혈류 감염을 진단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 혈류 감염 진단 가능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배양 양성 결과를 원발 부위의 감염에 2차 혈류 감염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진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간은 진단 기준 충족 기간 전체 7일이죠. 이 7일과 동일 감염 불가 기간 14일을 포함해서 이 감염 발생일에 따라서 최소 14일, 최대 14일, 17일까지 기간을 정의하게 됩니다. 2차 혈류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특정 부위별 감염 진단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하고요. 이제 플러스 다음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혈류 감염 진단 가능 기간, 2차 혈류 감염 진단 가능 기간 내에 채취한 혈액에서 동정된 미생물이 특정 부위별 감염의 그런 검체에서 동정된 미생물과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일치하고요. 그리고 감염 부위 검체에서 미생물을 확인하는 것이 해당 부위별 감염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요소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면 2차 혈류 감염을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진단 기준 충족 기간, 7일 기간 내에 채취한 블러드 컬처 결과가 특정 부위별 감염의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 라고 할 때도 2차 혈류 감염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혈류 감염을 진단해야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특정 부위별 감염의 정의가 해당이 되는지를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에 있는 부록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차 혈류 감염과 관련된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번 4일째에 체스트 PA 결과를 이제 중심으로 증상과 징후가 만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진단이 뉴2로 진단이 된 사례입니다. 근데 이때 이 블러드 컬처 결과가 새로운 감염이 아니라 이제 이 뉴2에 정의한 진단 기준의 배양 양성 결과이고 또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련이 없다라는 전제가 되면 이 뉴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이때 체열이 된 이 블러드 컬처의 결과는 프라이머리 박테레미아가 아니라 이 뉴모니아에 의한 세컨더리 BSI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퍼 룰입니다. 감염 발생일이 전동한 날짜나 퇴실일 또는 그 다음 날인 경우에 이 감염 발생 장소가 전동, 퇴실한 병동을 이제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환자가 감염 발생일 이전에 다양한 병동을 경유를 했을 경우에 감염 발생일 전날에 환자가 있었던 병동 중 첫 번째 장소를 감염 발생 장소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환자가 퇴실한 이후에 실제 감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감염 발생일이 퇴실일이나 그 다음 날인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감염 사례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감염 발생일 입력은 꼭 중환자실 퇴실일로 하고 사백기구 사용 기간을 추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전산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집해서 웹에 등록을 해주신 데이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실제 코니스 웹은 지금 이 박스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코니스 or.kr로도 접속이 가능한데요. 처음 하실 때 접속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이곳에 접속을 하시고 인증을 하시고 사용자 가입과 인증서를 등록을 하시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등록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권한 정보에서 어떤 것을 승인 신청을 하실 건지를 조회하시고요. 권한을 신청하고 나서 사무국에 연락을 하신 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권한을 승인해주고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별 보고 입력 화면인데요. 이 보시는 박스에 보시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월별 보고 입력, 분모 자료를 입력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등록하는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월별 보고 관리는 참여 기간 각 중환자실이 매월 등록한 재원일수와 기구일수 정보 목록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때 조회하거나 집계, 관리,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이 코니스 아이디는 기관 코드가 자동 입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연월일을 입력하게 되는데 6자리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CU 상세 코드는 이런 목록 상자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를 클릭하시고 이런 것들은 자동 입력이 됩니다. 따로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나머지는 이 A부터 해당하는 항목들을 수기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항목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상세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상세 보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주의해 주실 부분은 각각 저장한 이런 데이터들은 마지막에 감염 발생 유무와 확정 유무를 해 주셔야 데이터에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예스로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달의 감염 발생 유무에 해당되는 경우도 해당 달의 감염 환자 관리에 감염 사례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최종 입력 확정 여부도 최종이라고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감시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감시가 종료된 이후에 반드시 최종으로 입력을 확정하셔야만 이 코니스 전체 데이터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 환자 관리와 관련된 목록 화면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엑셀로도 파일을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별 보고 양식은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가 있겠고요. 감염 환자 관리 상세 보기를 들어가면 이 참여병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코니스 아이디가 부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강조를 드릴 부분은 감염 발생일의 연도와 월을 기준으로 아이디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 각각 케이스는 연도나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입력해서 이제 케이스 아이디가 잘못 부여되었다고 한다면 꼭 그 해당 감염 정보를 삭제하시고 나서 다시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 환자 관리와 관련된 입력 화면인데요. 이제 등록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런 창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양식들은 이렇게 다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 강조드릴 부분은 이 기록지는 동일 환자에게 여러 건의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한 종이에 한 기록지에 한 환자 것을 모두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감염 환자 기록지에 작성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 환자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자면 코니스 아이디는 이 코니스 아이디는 이제 각 병원에 부여하는 여러 가지 병원 코드와 코니스 아이디가 있는데 이 코니스 아이디는 감염 발생일의 연도와 월이 기준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생년월일, 병원 입원일 이 각각은 감염률에 있어서 이제 감염이 발생한 날의 환자 나이나 환경의 노출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고요. 입원일은 동일하게 꼭 기록하셔야 되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요소가 처음 발생한 날이 감염일이겠죠. 이 감염일은 이 임상 증상이나 검체가 처음 발생한 날을 이제 중심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일과 퇴실일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 입실한 날짜는 중환자실 입원일이 동일하게 항상 기록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퇴실일의 경우에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환자가 해당 중환자실에서 퇴실한 날짜를 꼭 기준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환자의 소속 진료과와 ICU 타입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질환별 정보 입력에 대한 항목인데요. 각각의 삽입기구 여부나 삽입일, 세부 진단에 필요한 요소들을 클릭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유치돈용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의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yes, no를 클릭하게 되고요. 이것은 기구 관련 이런 감염 발생률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고요. 의료 관련 감염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체크하면서 SUTI와 ABUTI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항목별로 잘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해당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정맥관도 마찬가지에 해당합니다. 이의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yes, no로 클릭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치도뇨관과 마찬가지로 이 삽입한 날에 이제 날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중간에 기구를 제거했다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시 삽입하면 이 의료 관련 감염과 관련이 있어서 이 기구를 맨 처음 시술한 날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첫날을 기록하셔야겠습니다. 이 스페시픽 이벤트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병원성으로 인정되는 균과 흔한 피부 상재균의 종류들이 매뉴얼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틸레이터와 관련된 내용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생물 동정 여부에 있어서도 이 동정 여부에 따라서 yes, no를 하게 되고 검사를 미시행하면 not/no에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 입력하는 각 병원에서 진단 감시를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균제 감수성 결과에 있어서는 원인 미생물이 동정된 검체를 기록하게 되고요. 환자로부터 얻은 검체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체에서 동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한 가지 검체의 결과만 보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기록하셔야겠고, 또 같은 종류의 검체에서 여러 번 같은 미생물이 동정이 되었다면 인펙션 데이트와 가장 가까운 검체 결과를 이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항균제의 감수성은 SIRN으로 표기를 해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동정된 미생물에 대한 항균제 그런 감수성 검사 이제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패소젠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최대 3개까지이고요. 또 어떤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서 패소젠은 원인 미생물일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번호를 매겨서 기록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가지 미생물만 있다고 할 경우라도 꼭 번호를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순서를 입력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균은 균찾기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IT 기간 내에 동정에 대해서 추가된 균주는 이 RIT 기간 내를 선택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정제 시 오류가 많이 생기는 부분으로 BSI 진단 시 병원균과 피부상재균이 동시에 분리된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LCBI1과 LCBI2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LCBI1으로 보고하시고, LCBI1의 병원균을 패소젠1, LCBI2에 해당하는 피부상재균을 패소젠2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LCBI1을 진단 후 LCBI2를 추가 진단한 경우에 패소젠1에 병원균을 입력하시고,
RIT 기간 내 추가를 체크한 이후에 패소젠2의 피부 상재균을 입력하셔야겠습니다. 반대로 LCBI2 진단 후에 LCBI1을 추가 진단했을 경우 패소젠1의 피부 오염균을 입력하시고 RIT 기간 내에 추가 체크한 이후에 패소젠2의 병원균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LCBI1이 먼저 확인이 되었는지 LCBI2가 먼저 확인되었는지에 따라서 입력 순서가 달라질 수 있고 RIT 기간 내에 추가 진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패소젠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정보들을 등록을 하시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병원의 자료 또는 각 동급 병원들 간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타 병원과도 비교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통계적인 검증을 위해서 이 ICU 자료실 관리 부분에 가시면 여기에서 이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에피인포 통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여기에서 P-밸류 값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통계 패키지는 다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코니스 서베일런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와 또 전산에 입력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했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